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보경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9월의 첫 거래일을 급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9월 약세장에 대한 경계감이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투매가 확산되게 만들었는데요. 신규 경제 지표들 역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게 되면서 시장이 지난달 5일 이후 최악의 폭락장을 맞이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장 대비 무려 626.15포인트 하락하면서 4936.93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도 전장보다 119.47포인트 내리면서 5528.93에, 나스닥은 전장보다 577.33포인트 떨어진 17,136.3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7월 고용보고서의 쇼크로 경기 침체 우려감에 급락세를 기록한 뒤에 최근 다시금 주가가 좀 회복되는 듯 싶었지만 결국에는 제조업 지표의 악화로 다시 경기 침체 공포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도체 등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매 심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 정말 간밤에 10% 가까이 폭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주가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일일 시총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7% 넘게 폭락을 했는데요. 이 9월은 전통적으로 증시가 1년 중 가장 좀 약세장으로 흘러가는 달이다라는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낙폭은 굉장히 길고 또 그 크기가 크다 보니 우리 시장에 더욱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심이 좀 냉각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도 더디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9월장은 전통적으로 부진하다고 하죠. 네, 이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간밤 미증시 노동절 휴장을 지나고 나서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8월 ISM PMI 지표가 예상 컨센을 하회하면서 아래 공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는데요. 5개월 연속으로 제조업 부진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졌습니다. 여기에 BOJ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엔캐리 청산 우려까지 더해진 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특히 어제 AI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이상 크게 빠졌는데요. 마치 8월 초 폭락의 악몽이 재현된 듯한 장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그 여파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오전장에는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재차 밀리면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한 달 만에 2,6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3%대 하락한 2,582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큰 조정을 피하지 못하면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3.74% 빠진 732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 오늘도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9,010억 원, 기관 6,668억 원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 홀로 15,033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조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10억 원 개인과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1,141억 원 매수해주고 있네요. 기관 홀로 1,413억 원 매도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월 저점까지 빠졌는데요. 삼성전자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멈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7만 원 선이 위험한 모습인데요. 장중엔 7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죠. 지금 7만 원 정확하게 지켜내면서 3.45% 빠진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낙폭이 더 큽니다. 7.66% 하락한 모습인데요. 오늘 2차 전지와 바이오주들 그전에 힘을 내주던 주가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클래시스를 제외하고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거의 없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역대 2위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엔터주의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어제 급등이 나와줬던 STO 관련주들 그리고 화장품주 일부 정도만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참 어렵고 답답한 모습인데 어디서 희망을 찾아봐야 할지 저희 방송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수다는 화제 종목을 집중 탐구하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 이슈 경제 시간 김대중 교수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수다 주제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시장과 함께 마감 전에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 수다 오수다 오늘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와야겠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인상적인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5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브리지텍입니다. 네, 브리지텍 오늘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자회사와의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올트먼이 미국 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수백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연초에 나왔던 7조 달러 모금설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였지만 현실적인 금액인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투자 주체로는 미국 주 정부는 물론 한국과 일본,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등이 언급되고 있어서 한국도 올트먼이 구상하는 AI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브리지텍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인 AI 음성인식 회사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의 솔루션 제공 파트너로 음성인식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삼성그룹도 인수를 추진했던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폰의 시리 기술을 만든 음성인식 업체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자회사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의 파트너 관계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되며 브리지텍이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전장에서는 10%대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2.53% 오른 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샤페론입니다. 이 샤페론에서 개발하고 있는 아토피 치료제 관련한 호재가 나왔습니다. 샤페론은 어제 FDA 산하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다음 단계 용량 증량 및 임상 시험을 지속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누겔의 임상 이상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누겔은 올해 5월에 있었던 1차 임상 지속 권고 결정에 이어서 고용량 투약군과 위약군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2차 데이터에서도 안전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2차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샤페론은 오는 11월까지 한 단계 더 높은 용량으로 마지막 코호트 임상 환자에 대한 투약 시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누겔이 FDA 임상 이상에서 다시 한번 안전성 검증 받으면서 샤페론 2거래일째 상승세 이어가는데요. 오늘 20%대까지 탄력 키워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10% 넘게 오르며 2,98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핑거입니다. STO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이 국회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작업을 재개할 조짐이 보이면서 STO 관련주들이 어제 장에서 일제히 상승을 했었죠. 토큰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을 뜻하는데요. STO를 이용하면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오늘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세미나가 열리면서 토큰증권 개정안 재발의에 대한 모멘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핑거, 갤럭시아 SM, K옥션 등 관련 종목 등이 일제히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어제장에 상한가에 갔었던 핑거가 오늘도 20% 넘게 오르면서 1,3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관련해서 개발 중인 백혈병 치료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 파로스 아이 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PHI-101이 식약처로부터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 고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의 개발과 허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그중에서도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은 적절한 치료 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인 경우거나 약리 기전이나 임상시험 데이터 등으로 볼 때 대체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이나 유효성 개선이 예상되는 의약품의 경우에 승인이 됩니다. 이 개발 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고시를 앞두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오늘장 초반에는 20%대까지 탄력 키워냈었는데 현재는 4% 넘게 오른 11,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셀루메드입니다. 어제장에서 상한가에 갔었는데 어제장 모멘텀을 오늘장에서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루메드 어제장 상한가로 이끌어줬던 주사제형 피부 이식제 셀루덤 P를 개발 완료하면서 이제는 셀루덤 젠 개발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셀루덤 젠은 셀루덤 필과 동일한 주사제형 제품이지만 셀루덤 필보다 입자가 작아서 관절 주사 등 간단한 시술부터 비뇨기과와 산부인과의 미용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적응증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셀루덤 젠을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란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 갔는데 현재도 상한가 유지하면서 2,560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종목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는 STO 관련주들만이 일제히 상승부를 켜주고 있지만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에 남은 이슈들을 살펴봐야 할 필요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에 남아있는 이벤트들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5가지 알아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5개 종목 중에서는 3가지의 종목이 무려 제약바이오 업종에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 요즘 굉장히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잖아요. 최근에 또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또 명확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시선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들에 많은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셀루메드, 파로스아이바이오, 샤페론과 같은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STO의 힘이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법제화 추진 논의가 더욱더 좀 빠르고 그리고 명확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특징주 탑5 알아보고 왔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최근 우리 시장 대체로 좀 침체된 분위기에서 명확하게 어떠한 것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좀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역시 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대부분인 시장 상황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한 종목이나 업종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 봐야 할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시세 분출해주고 있는 종목 여러분 어떤 종목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클래시스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미용기기와 톡신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용기기 종목들 중에서도 단연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현재 좋은 실적과 또 해외 진출을 바탕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클래시스 자사의 고주파 장비가 굉장히 주력 장비입니다. 이 장비의 이름이 볼류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볼류머가 누적 판매량 1,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1월에 국내에 출시된 이후에 22개월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이미 누적 판매 대수 500대를 넘어섰고요. 해외로 시장을 좀 시선을 돌려보자면 일본, 태국, 홍콩에서 현지 의사와 또 환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좋은 만족도,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또 해외 인허가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의 인허가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핵심 시장인 호주와 대만에도 이 볼륨어 인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10개 이상의 국가에 인허가를 추진하고 또 판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톱 10 국가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뷰티인데요. 신규 대형 시장인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 클래시스와 협의 중인 카르테사 에스테틱은 미국과 캐나다 전 지역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 메디컬 에스테틱 유통업계 1위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업계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클래시스의 미국 진출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졌는데요. 그만큼 볼륨어의 본격적인 론칭 이후에 판매 속도 확대도 점차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클래시스는 오늘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석을 하는데요. 현지에서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NDR도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IR을 확대하면서 현지 영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기존 볼륨어 출시 국가의 판매 호조와 신규 출시 국가 판매 실적까지 더해지면 연말까지 볼륨어의 누적 판매량은 1,5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클래시스는 최근에 마이크로 니들 장비인 시크릿 시리즈를 생산하는 이루다와의 합병 이슈가 있었죠. 이로써 대장주로 우뚝 섰는데요. 오늘 클래시스 현재 주가도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다시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네요. 0.19% 하락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선방해준 모습입니다. 51,7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용기기 쪽이 해외 진출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K-뷰티 산업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요.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톡신 관련주들인데요. 보톡스라고 불리는 이 시술 요법입니다. 우리 보경 앵커님 혹시 보톡스 맞아본 경험 있으세요? 저 얼마 전에 눈가에 보톡스를 한번 맞아본 적이 눈가예요? 있는데 네. 의사 선생님이 이제 멍 안 들게 잘 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해주셨네요. 저는 사실 이 보톡스를 이 근육에 맞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턱이 좀 아픈 때가 있어서 자주 맞았었는데 주름을 좀 펴는 효과가 함께 좀 입증이 되면서 정말 미용계에 정말 핫한 시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보톡스, 보톨리뇽과 관련된 시술들 정말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보톨리뇽 톡신이 보톡스의 원재료명입니다. 이 보톨리뇽 톡신의 국내 기업 주요 3사가 올해 2분기 컨센서스를 훌쩍 넘어선 성과를 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이 해외 시장에 진출한 전략이 정말 잘 들어맞았다라는 분석인데요. 증권가에서는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대로 돈 버는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말이죠. 자, 올해 2분기 보톨리뇽 톡신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은요, 바로 대웅제약입니다. 2분기 관련한 매출이 53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4%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현재 대웅제약 굉장히 좀 소송 이슈가 또 함께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웅제약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73% 하락하면서 13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사실 이 보톨리뇽 톡신 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떠올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톡신 관련주들의 추이 지켜보시면서 대웅제약까지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대웅제약이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역시나 미국 수출입니다. K-뷰티 산업 지금 북미 시장을 굉장히 크게 공략하고 있는데 이 보톨리뇽 톡신 관련주들도 미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더욱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사의 보톨리뇽 톡신을 미국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와 함께 협업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올해 2분기 미국 매출액만 405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톡신 관련주 휴젤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휴젤 역시 보툴리눔 톡신 매출 확대로 활짝 웃었는데요. 2분기 보툴리눔 톡신 매출은 5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 늘었습니다. 최근 휴젤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휴젤의 주가 보시면 전일 대비 5.25% 하락한 23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워낙 양세라서 이제 좀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적을 살펴보면 여전히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휴젤 역시나 해외 수출 비중이 큰 편인데 휴젤에 따르면 보툴리눔 톡신의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의 전체 매출 중에 66%가 해외 수출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01년부터 공들여온 미국 시장 진출이 드디어 코앞인데요. 지난 2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인 레티보가 미국 FDA의 정식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 보툴리눔 톡신으로 FDA의 문턱을 넘은 건 대웅제약과 휴젤뿐인데요. 지난 7월 말에는 미국 시장 초도 물량 선정을 완료하고 현지 출시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증권가는 이르면 4분기부터 레티보 미국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용기기와 또 톡신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새롭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을 예비심사 청구한 아스테라시스가 있는데요. 이 공모 예정 주식수가 365만 주로 상장 예정 주식수의 9.99%라고 합니다. 2015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기가 주력 기기라고 하네요. 자, 지난해 매출이 174억 원인데요. 순이익은 8억 원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업 역시나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떻게 또 좋은 성과 내고 있을지 앞으로 또 좋은 성과 낼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미용기기와 톡신 관련주들 국내에서도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 K-뷰티 산업의 저력을 인정했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정말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미용기기와 또 톡신 관련주들 앞으로도 좋은 흐름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이슈는 폭스바겐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폭스바겐 차를 또 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폭스바겐 하면 뭐 전통적으로 굉장히 좋은 차, 예쁜 차 이런 인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유럽의 명문 자동차 브랜드라고 그렇죠. 여겨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폭스바겐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럽의 대표적인 차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이 독일의 폭스바겐이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좀 쇠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그룹 최고 경영자는요. 현지 시간 2일 노사협의회에서 독일 내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소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을 각각 한 곳씩 폐쇄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폭스바겐은 독일에만 볼프스부르크, 브라운슈바이크, 잘츠기터 등 총 6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이죠. 폭스바겐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는요. 전기 SUV Q8 e-트론 생산을 중단했고요. 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에 폭스바겐이 설립된 이래로요. 이 독일 내에 공장을 닫은 역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매체 슈피겔은 공장 폐쇄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 2만여 개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추정을 좀 했습니다. 독일 내 폭스바겐 직원은요, 약 1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네, 폭스바겐이 최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비용 절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자동차 전문지 저스트 오토에 따르면 유럽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판매량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5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 여기에 값싼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중단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시총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연기관 공장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는데요. 분석가들은 이 새 유럽 완성차 업체가 수익성 없는 공장을 30개 이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한 폭스바겐 본사 공장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폭스바겐 주가는 지난 5년 동안 3분의 1 가까이 하락해 주요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폭스바겐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수년 동안 과잉 생산과 경쟁력 저하를 무시해온 탓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위기가 유럽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2021년 합병으로 탄생하게 된 이 크라이슬러의 모기업 스텔란티스는요, 올 상반기의 순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피아트 500 등의 수요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스텔란티스의 이탈리아 공장의 올 상반기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폭스바겐의 공장 폐쇄가 결국에는 유럽 자동차 업계 전반적인 문제로 더 불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룸버그는 유럽 업계가 내연기관차의 공장을 유지하는 시대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독일과 스웨덴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요, 전기차 인센티브를 줄이거나 또는 아예 없애는 방향들을 좀 추진하면서 전기차 전환이 가장 느린 지역이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테슬라는 물론 비아디와 같은 폭스바겐의 중국 파트너인 상하이 자동차 소유의 MG 등 중국 전기차 제조 업체들도요,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 지역은 전통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깊었는데요. 경쟁 기업들이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전환을 서두르면서 막대한 선행 투자를 감행하고 있을 때도 내연 차량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중국 전기차들이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유럽 차업계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좁아졌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은 신기술로 무장한 데다가 가격까지 싸서 기존 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컸는데요. 게다가 뒤늦게 진출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글로벌 대형 기업들마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현실인데요. 이런 상황이 비단 폭스바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피크아웃설이 제기된 ASML도 인력 감축설이 함께 제기가 됐죠. 며칠 전에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 역시도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함께 보도가 됐는데요. 한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쇠락은 그 기업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구매력이 떨어지는 소비자들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대형 완성차 업체가 몰락하면 2차, 3차 업체들까지 도미노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반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다른 나라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마냥 바다 건너 먼 나라의 이야기다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게요. 우리나라 역시 수출에서 좀 반도체와 또 자동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요즘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굉장히 요즘 좀 힘들죠.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죠. AI를 네. 탑재한 채 나오겠다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화웨이가 3단 폴더블 폰을 내놓겠다고 도전장을 내밀면서 이 같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혁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대형 기업들 역시나 앞서 다른 인텔이나 이런 폭스바겐의 사례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 시장은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감 시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시황의 김지아입니다. 미국 노동절 맞이 휴장 이후에 제조업 부진 지표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9%대 급락했는데요. 그 여파가 우리 증시 반도체 그리고 또 AI주에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약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3.07% 빠진 2,580선에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76% 하락하면서 730선에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우선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팔자세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사자세를 보여줬지만 기관의 팔자세가 매우 컸습니다. 1,495억 원어치를 팔면서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엔비디아 패닉셀의 여파를 그대로 받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3E를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3.45% 빠지면서 7만전자 겨우 지켜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인 만큼 오늘 8.02% 빠지면서 15만 4,8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39만 9,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두 종목들도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모두 하락장으로 마감한 가운데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 여파를 오늘 에코프로 BM 형제도 나란히 받은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오늘 2.41% 빠지면서 17만 3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코프로도 오늘 3.93% 빠지면서 8만 5,5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MVP인 알테오젠도 오늘은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무려 5.53% 빠진 30만 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알테오젠은 특히 신약 후보 물질인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 예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조금 부진한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오늘 밤 연준 베이지북 발표부터 7월 9인 이직 보고서까지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의 김지아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모두 3%대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뭐 국내 증시는 1%대만 하락을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흐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엔비디아발 악재가 우리 시장의 대장주들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좀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 좀 지수가 상승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 지표 확인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시장이 다시금 또 활기를 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번 주 시장 잘 대응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마감 상황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시장 그리고 미증시까지 다양한 글로벌 경제 상황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달 폭락장에서 이 미국의 주간 거래 취소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찾을 때까지 모든 증권사가 미국의 주간 거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어제인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주간거래 취소 사태와 관련해서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19개 증권사가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증권사들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때까지 서비스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세종대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증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상황에 불을 좀 지피는 이런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의 주간 거래 서비스가 좀 중단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주간 거래 서비스는 결국에는 우리와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거래 시간이 다른 미증시의 거래를 한국 시각으로 낮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이 대체 거래소인 블루오션을 통해서 주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 거래 체결 시스템 장애가 있었어요. 블루오션 굉장히 좀 그러면서 거래들을 일괄적으로 전부 취소해버리는 상황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블루오션을 통한 거래를 다시금 또 시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거를 시사할 수 있을지 교수님께서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블루오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할 줄 몰랐다. 그래서 이제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이 많은 금액을 전부 다 거래를 취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지난 5일 날 주가가 급락하게 될 때 이것을 빨리 고객들이 매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주문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가 폭증이 되었고, 이제 전부 다 우리나라 증권사가 전체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19개 증권사가 일단 전부 다 중단하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시차가 딱 반대입니다. 네. 미국도 아침 9시부터 3시 반까지인데 미국과 뉴욕 중심으로 딱 12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전히 정반대의 시간에 거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한 거죠.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한 100조가 넘습니다. 한 1,000억 달러가 넘는데요. 단순하게 사들인 금액만 그렇습니다. 글로벌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이 글로벌 비중에서 압도적으로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함께 해야 된다. 이건 글로벌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한 90%는 미국에 투자해야 되고 10%는 한국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글로벌 비중에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권 전산이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거나 위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못한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의 주간 거래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10시 반부터 한 5시 반까지가 미국의 정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정규 시장에서만 거래를 좀 해야 되겠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식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간 거래를 미국과 했지만 이번에 거래량 폭증으로 인해서 전체 거래 금액이 다 취소가 돼 있는 상태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권 전산이 안전화가 될 때까지는 중단해야 되는 것이 맞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권 전산에서 안전하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본인이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매수가 될 때 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거의 동시간에 인터넷의 속도가 때문에 거의 빛의 속도로 거래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당연히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의 블루오션사가 이렇게 정권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하게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소송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도를 주문을 냈지만 체결이 안 된 겁니다. 매도 체결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저는 우리나라 정권사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강력하게 힘을 보여줘야 되겠고 블루오션의
전체 거래의 60%는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유지됐었는데 한국이 다 중단이 됐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빨리 전산을 확대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주간 거래를 재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오션이 하루빨리 전산을 확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선진국에 대해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향후 물가 흐름도 안정된 모습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하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품목이 한 400개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먹는 뭐 쌀, 라면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물가를 계산하는데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한 2%로 아주 안정되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물가 수준이 이번 달에 한 2.9% 나왔고 한국은 2.0%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의 물가가 더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복병이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이 시작됩니다. 네. 추석 명절이 시작되면 이렇게 채소라든지 과일 가격이 또 급등을 하게 됩니다. 절대로 한국은행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우리가 사과 가격이 올랐는 비중이 한 80% 정도 급등을 했고 최근에 백값은 보니까 한 1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몇 개 안 들었는데 이게 뭐 5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다. 네. 사과가 하나 뭐 8,000원 정도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과의 공급이 30% 줄었습니다. 올여름에 굉장히 무더워서 국민들이 참 고통을 겪었는데요. 한국의 날씨가 아열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경작지가 과거에 뭐 대구, 경남 쪽이었지만 지금은 전부 다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날씨가 점점 아열대화가 되면서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에 우리 농림부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의 공급 10% 20%만 줄어도 사과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수입 과일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 관세를 0%로 맞추는 것을 할당 관세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입 과일을 늘리고 또 바나나 같은 게 다 포함되어 있고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한 12%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당 관세라고 하는 것은 12%의 관세를 0으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입 과일을 많이 늘려서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수치가 잡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시민들이 느끼는 이 물가는 아직도 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배추, 사과 이야기 해주셨는데 배추, 상추, 시금치 같은 야채들 뭐 3주 사이에 2배 이상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석 앞두고 좀 공급이 좀 잘 풀려서 이 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또 하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집값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뭐 전세 대출까지도 시중은행들이 다 중단을 해버리고 이러면서 국민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장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책들이 효과가 없다면 이제는 통화 정책을 건드려야 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나라 집값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사실상 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한해는 움직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학에서 아주 특수한 재화입니다. 공급하는데 한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린다. 우리가 대지에 아파트를 짓는데 한 5년 정도 걸리고 재건축은 15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공급 탄력성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급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빌라, 일반 주택은 짓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아파트는 5년에서 15년 정도 걸립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과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 굽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의 주거 형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거 형태를 본다면 66%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한 25%
25%가 빌라라든지 일반 주택, 나머지 한 10%가 오피스텔, 뭐 상가주택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한 70%가 아파트를 선호하고 또 안전성이라든지 치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선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서는 계속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200만 명이고 우리나라 세대주가 한 3,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국민의 지금 2,500만, 한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는요, 전국의 우리나라에는 40개의 주요한 대학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에는 단독 세대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의 비율이 35%입니다. 앞으로 저는 한 50%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매년 30만 명씩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현재 5%가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은 전체 국민의 15%에서 20%까지가 외국인입니다. 생산을 해줘야 되고 소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외국인을 계속 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쪽에 많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식모까지도 필리핀에서 이제 데려옵니다. 필리핀 식모 데려오면 한 230만 원 정도 원로 지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계속 데려와야 되고,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원래 0.68명입니다. 네.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나지만 이렇게 평균 연령이 증가하고 단독 세대주의 증가 때문에 주택은 부족합니다. 요점은 정부가 꾸준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이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맡겨야지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금융정책을 쓰게 되면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렵고요. 문재인 정부 때 재건축을 허락하게 되면 집값을 자극해서 집값이 오르게 되니까 재건축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좀 시장 경제에 맡기고 활성화를 해야만 경제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 집이 있는 국민과 없는 국민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부가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맡겨서 탄력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수요의 폭증에 의해서 집값은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달부터 DSR 규제를 확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집값의 90%를 대출해 줬습니다. 집을 좀 사라 이렇게 권장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 달부터 DSR 규제를 2단계를 시작하게 되면서 대출 금액이 약 한 20% 정도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3단계가 시행되게 되면 대출 금액이 1억이나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평균 한 5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집값에 1억 정도를 대출밖에 못하게 되면 큰 부작용이 생긴다. 내 집을 마련 못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은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 자금 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대출을 해줘야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DSR 규제를 확대하게 되고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옵니다.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관리하겠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대부 자금 시장도 시장 경제에 맡겨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장 경제에 맡겨서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가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고요. 집값 역시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신 김대중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상승, 하락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지드립니다. 네, 오후의 경제 수다 오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